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5년부터 26년 초까지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은 대부분 수익을 낼 정도로 코스피가 대세 상승 중인데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 통계에서 나타난 사실이지만 국내 주식 투자자 10명 중 약 8명은 결국 대부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난다고 해도 코스피 지수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과에 그친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내가 큰 수익을 냈다고 들뜰 필요도 없고 내가 수익을 못 냈거나 손실을 봤다고 해서 배아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대부분 손실이 난다는 건 똑같으니까요. 지금처럼 끊임없이 오를 것 같던 코스피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아닌 국장에서 투자한다면 더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원인인데요.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떤 곳인지, 변동하는 주가 속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사이클의 고점과 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 성향에 맞는 확률 높은 매매 포지션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리인데요. 공포와 탐욕, 지루함과 조급함과 같이 시장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감정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죠. 이전 코스피 역사 영상을 다시 복습해 본다면 그 이유가 명확한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대세성이 명확한 시장이란 걸 배웠습니다. 각 시기별 발생했던 강력한 경제적 사건들이 주가를 장기간 계속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다가 결국 거품이 꺼지거나 경제 위기가 닥치면 올랐던 주가가 다시 회귀하게 되는 레파토리가 반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승장 때는 여기저기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자랑들이 들리고 뉴스나 자칭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다르다,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부추기는 상황 속에서 나도 대박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은 다 벌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라는 탐욕과 초조함 때문에 뒤늦게 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죠. 결국 추세가 전환될 때쯤 계좌가 손실이 나기 시작했음에도 이건 그냥 눌림이야, 다시 올라갈 거야 라는 현실 부정, 손실을 확정하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라는 손실회피 심리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온갖 악재가 터지면서 급락하는 주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장기간 횡보로 지루함에 못 이기고 주식은 답이 없다며 비관론이 퍼지면서 결국 여기에 동조해 못 버티고 손절하는 게 일반 투자자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내가 산 곳이 고점이고 판 곳이 저점이더라 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또 개미들은 대세 하락이 진행 중인데도 이 정도는 싼데? 라는 생각으로 추세를 거슬러 중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깨지는 것도 빈번한 게 현실이죠. 이런 사이클의 주기가 몇 년 단위로 꽤 길다 보니 다시 상승장이 오면 내가 잃었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면서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신용까지 끌어다가 몰빵하는 레파토리, 이것이 바로 코스피의 역사이고 대부분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에이, 저건 부안해 동하는 애들이나 그런 거지. 나는 주식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야. 어차피 주식은 진득하게 묻어두면 장기 우상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먹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각대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비합리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위험한 투자 자세이기도 하고요. 이전 코스피 고점과 저점 영상에서 국내 증시의 대세 하락은 평균 마이너스 43.9%이고 심한 경우 마이너스 57.3%로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번 추세가 제대로 꺾이면 약 1년 반 동안 시장이 계속 하락만 하고 다음 대세 상승기가 오는데 긴 횡보 기간이 최대 5년이 걸렸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과 손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버텨가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24년에서 25년 초까지는 국내 증시가 장기간 바닥을 기고 있었지만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했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개미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미국으로 떠나가면서 비관론이 절정에 달했었죠. 이후 동이트기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코스피는 179%라는 역사적인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NO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혼자 YES라며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식은 100%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 증시의 경우 90년 버블 붕괴 이후 약 22년간 장기 우하향했습니다. 바닥을 찍고 약 12년이 흐른 24년이 돼서야 버블 시기 최고점을 넘길 수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코스피 역사 영상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탄력성이 줄고 횡보하는 기간이 늘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이번 대세 상승장은 강력한 AI 모멘텀의 수혜를 얻은 덕분에 코스피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 증시가 계속 우상향하리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수가 이럴지언데 개별 종목은 어떨까요? 차후 가치투자 영상에서 제가 다룰 예정이지만 한국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기업 2660개 중에 그 기업과 동합한다는 마인드로 초장기 가치투자가 가능한 종목은 약 10종목도 안 될 정도로 손에 꼽습니다. 내가 산 종목이 장기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평균 3년 전후로 다시 하단 가까이 회귀하는 운명을 맞게 되죠. 그래서 유의미하게 초장기간 우상향하는 대표 종목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대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종목을 까보면 자칭 가치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종목, 언론에서 화제되는 주식은 단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그냥 사서 무지성으로 홀딩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장투하려고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나마 가능한 두 종목도 혹독한 가시밭길이라는 겁니다. 이전 삼성전자 장투망함 영상에서 삼성은 장기 우상향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사이클을 도는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점 가까이 매수해서 크게 먹고 있는 중이더라도 별다른 대응 없이 장기 투자한다면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다 토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설프게 상승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큰 손실을 받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몇 년간 이어진 장기간 횡보는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게 되겠죠. 상황이 이런데도 그럼 여러분들은 왜 바이앤홀드 하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언제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는지 자신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호황기 대세 상승장에서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분할 매도나 비중 조절로 미리 대비를 한다면 하락 사이클에서 손실을 적게 보기 때문에 무지성 장투 추격에 비해 결과론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할 매매 비중 조절, 변동성 조절과 같은 자산관리 개념이 있나요? 언제까지 떨어지면 손절하겠다는 로스컷 기준이 있을까요? 모두가 다 갈 것처럼 들떠 있었을 때 미국 이란 전쟁처럼 예상치 못한 악재에 대비하는 대응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10만, 15만, 20만, 심지어 35만 전자까지 기준이 계속 바뀌는 전문가들의 호들갑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언제 매도하실 건가요? 본인만의 고점과 저점에 대한 매매 기준이 있나요? 제가 이전 삼성전자 장투망함 영상 쇼츠에서 제시했던 PBR 가치 기준이 넘었다고 지적하는 댓글들을 봤었는데요. 알려드린 차트 기준으로는 월봉 5일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장단컨대 실제로 삼성이 50만원을 간다 한들 이분들처럼 공부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국장에서 매매를 한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손실을 보거나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을 얻을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운 좋게 몇 번 맞춰서 중단기간 꽤 수익을 벌 수 있을지언정 주기적으로 파동을 치는 사이클의 고점과 저점을 모르고 대응 개념이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의 기대와 예측은 언젠가 무조건 한 번쯤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투자를 계속한다면 80%의 확률로 손실인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신용을 써서 단기간에 1억 4천만 원 수익 봤다는 글에 여러분들은 전혀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손절과 비중 조절 같은 자산 관리, 나만의 고점과 저점의 기준, 확률 높은 나만의 포지션만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바이앤홀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장기 투자에 대한 오해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치 투자의 신화 같은 존재인 워렌 버핏은 국내 가치투자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이전 주식의 정석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는 기업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복리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스노우볼 효과를 강조했었죠.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할 종목이 아니라면 쳐다도 보지 마라. 시장에 일일비하거나 타이밍 같은 거 재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해라 라는 말을 했었죠. 문제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버핏의 말의 맥락과 의미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주식은 장기 우상향하니까 그냥 사서 묻자. 분석, 대응, 비중 조절? 그런 거 할 필요 있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망하면 한국이 망한 거나 마찬가지야. 어차피 결국에는 계속 오르는 거잖아. 마치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기는 것처럼 투자도 잘못된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자칭 가치투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언론들조차도 주린이들에게 바이앤홀드가 정석이라고 부추기는 패단을 낳았다는 겁니다. 버핏이 말한 장기 투자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그는 매수하기 전에 그 기업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해자가 있는지 보았습니다.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 가치가 유의미하게 복리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을 선호했었죠. 그래서 코카콜라, 케첩을 만드는 크래프트 하인즈, 남성용 면도기를 제조하는 질레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의식주처럼 안정적인 기업에 장기 투자했던 거죠.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불랑 사이클에 따라 주가가 너를 띄고 1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 초집약적 하이테크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삼성전자보다는 안정적이고 수익도 높은 애플 주식을 선호했던 거죠. 버핏은 자신이 투자하려는 종목도 경쟁력이 훼손되거나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긴다면 중간에 나오기도 하는 기준이 있었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하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기업의 주식이더라도 어떤 가격에 사느냐에 따라 장기 복리 수익률이 달라진다면서 매입 단가를 중요하게 봤었죠. 그에 비해 우리 개미들은 호황기 고가의 매수 버튼을 누르고 불황기에는 주식을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그냥 생각 없이 묻어두는 게 아니라 버핏처럼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는지 계속 스스로 체크해야 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는 15년간 이어왔던 장기 추세를 이탈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업인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상실하고 인텔처럼 몰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당시 정말로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이익 창출 능력이 뒷걸음질 쳤다면 그동안의 장기 우상의 추세가 모두 무너지고 내가 장투로 쌓아올렸던 자산들도 큰 소실을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국내 대부분 종목들이 회귀하는 레파토리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주기적으로 사이클을 돌고 상승과 하락폭인 변동성도 상당하며 장기 우상향의 기회가 한정적인 증시라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버핏도 한국에 태어나서 국장에 투자했다면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곧 위험이 크다는 말과 같은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변동성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복리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버핏은 대중들에게 두 가지 원칙을 강조했었습니다. 첫째,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었는데요.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도 복리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투자 기간인 횟수가 늘수록 내 자산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이전 원론상편 영상에서 이 구조 하에서 내 자산 가치를 빠르게 늘리려면 투자 원금, 평균 수익률, 횟수라는 세 가지 요소를 최적화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성질 급한 한국 투자자 분들은 대부분 높은 수익률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국내 증시의 작정과 급등주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 대세 상승장에서 항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신용잔고, 매번 화제가 되는 레버리지 고버스 ETP, 심지어 선물 옵션 파생 상품까지 단기간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가리는 거 없이 다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즉 1%보다는 10%, 10%보다는 20%로 수익률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복리 그래프의 각도만 본다는 겁니다. 문제는 높은 수익률로 인한 가파른 각도는
곧 높은 변동성과 위험을 의미합니다. 1%로 움직이는 자산의 수익과 손실은 변동이 높지는 않지만 15%에서 손실을 본다면 내 자산 가치는 더 큰 규모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대부분 초보 투자자분들은 내가 높은 수익률을 계속 내면서 아름다운 복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왜냐? 나는 할 수 있을 것만 같거든. 실제로도 운 좋게 몇 번 크게 벌어보기도 했고 앞으로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만 같거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역설적이게도 복리의 세계에는 수익보다는 손실을 먼저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라는 겁니다. 이전 TQQ 속슬 영상을 복습해보면 복리는 달리처럼 손익이 덧셈과 뺄셈처럼 반영되는 게 아니라 곱셈의 성격을 띈다고 했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손익이 반영되는 기준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손실 관리를 더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해서 30%의 수익을 봤다면 원리금은 130만 원이 될 겁니다. 만약 여기서 마이너스 30%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익이 똑같으니까 다시 100만 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단리적인 사고입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9%의 손실을 본 91만 원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0%를 맞을 때는 100만 원이 아닌 130만 원의 기준으로 손실을 받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마이너스 39만 원으로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봐서 50만 원이 되었다면 본전을 찾기 위해서는 50만 원에서부터의 100% 수익을 봐야 된다는 거죠. 수익은 더 적은 손실에 의해서 되돌아가고 손실은 더 많은 수익을 봐야 본전을 찾을 수 있다. 복리의 세계에는 수익과 손실은 비대칭적이게 됩니다. 이런 비대칭적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10%만 등락했다면 내 총 수익은 8%지만 플러스 30%에서 20%는 4%로 줄어들게 되고 50%에서 마이너스 40%는 마이너스 10%로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작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 우리에게 손실을 보지 말라고 강조한 것도 변동성이 높은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변동성과 손익 비대칭성이라는 복리의 특성은 우리에게 승률과 손익비는 같지 않다라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0 플러스 10%씩 꾸준히 5번이나 수익을 보았다고 쳐볼까요? 이 사실에 고무되어 야, 주식 참 쉽네. 돈 복사가 그냥 되는데? 내 자산은 앞으로 10% 복리 수익률로 계속 불어날 거야. 라며 아무런 대비 없이 수익에 취해 있던 순간 갑자기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맞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승률은 5대 1이지만 여러분의 계좌는 마이너스 19.5%로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아까 우리는 코스피 역사 영상과 삼성전자 장투망함 영상에서 보았었죠. 이런 상황은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최근 한국 증시가 미국을 아웃퍼폼하면서 코스피 3배 가까이 추종하는 KORU가 서학개미들 사이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전 수익률 1000% 코스피 레버리지 영상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1배부터 3배까지 손익비를 보겠습니다. 25년 12월 18일부터 시작된 3차 랠리는 200지수가 69.8%가 올라왔을 때 레버리지 ETF는 연속 상승 효과로 단순 2배와 3배를 뛰어넘는 양해복리가 기폭되는 수익률을 보여줬었습니다. 특히 3배가 변동성이 더 높기 때문에 379%로 상당히 높은 수익이 복리로 쌓이게 되었죠. 하지만 이란 전쟁 발발로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200지수는 총 마이너스 21.7%밖에 하락하지 않았지만 3배는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379%의 수익이 70%로 떨어지고 2배와 수익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대참사가 발생했었죠. 그리고 중간에 횡보를 하면서 손익이 비대칭성이 더 커지다 보니 1배는 32%로 수익이 약 절반 가까이는 지켜주었지만 레버리지 ETF들은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죠. 다행히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코스피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 보니 다시 급격한 반등으로 수익을 회복했었는데요. 다만 1배가 본전까지는 6%만 오르면 되는 것에 비해 2배는 21.6%, 3배는 60%로 음해복리 효과로 벌어지게 되었죠.
주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를 것만 같은 대세 상승기에는 높은 수익과 수익률에 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하락이 종종 나오는 게 주식시장이죠. 이번 급락은 해프닝으로 끝나서 이 정도일 뿐이지 변동성이 높은 상태에서 대세 하락 수준의 패닉이 온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시계로 세배를 보면 결과는 더욱 처참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지수는 장기 우상향했지만 세배는 중간중간 마이너스 90% 이상의 큰 손실을 맞으면서 손익 비대칭성으로 주가는 장기 우하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도 없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불안감으로 인한 고점 추격 매수, 높은 수익을 탐내는 탐욕과 같은 심리에 휘말리다 보면 여러분들은 결국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손절, 비중 조절과 같은 자산 관리로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타이밍을 어느 정도라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흔들리는 심리를 스스로 다독여 볼 수 있겠죠. 특히 자산 관리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줄만 알아도 아무리 변동성이 높은 위험한 종목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고 타이밍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거나 잘 몰라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계좌도 언제든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다음 영상은 현금 비중이라는 자산 관리로 손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재테크를 하시든 필수적으로 구사해야 되는 기본기다 보니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